세상을 네 발 아래 둔다. 뭔가 광고 카피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강심장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미국으로 떠나보시죠. 헬멧에 보호 장비까지 단단히 착용하고 어이구.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 아찔합니다. 이들 등 뒤로 뉴욕 도심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곳은 높이 365m로 뉴욕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엣지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건물 외벽에 경사를 따라 설치된 190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360도로 뉴욕의 전경을 보며 하늘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우, 일단 확실한 건 허주연 변호사님. 우리 백승문 변호사님 못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도저히 진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나 싶은데 근데 의외로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 뉴욕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인 엣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높이만 365m에 달하고요. 세상에. 이 외벽의 계단도 19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는 11월 9일부터 일반인도 등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그래요? 됐는데요. 그냥 공짜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돈까지 내야 되는데 그래요? 비용이 하나로 21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꽤 비싸네요. 그렇죠. 네. 꽤 비싼 금액이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네. 왕복 2시간 정도, 최대 그래요?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네. 하는데 여기 올라가려면 비용과 시간뿐만 아니라 튼튼한 심장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인생에 한 번쯤 짜릿한 경험 하실 분들은 많은 또 신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강도를 쫓으려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날 뻔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달 25일에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아찔한 사고가 벌어진 건데 어허.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예, 한 여성이 반려견과 함께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이때 뒤에서 다가온 빨간색 차량에서 저렇게 차량이 서더니 네. 누군가가 내립니다. 남성이 내려서 지금 총을 들고 여성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막 주변에서 소리치고 경적이 울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남성이 여성의 지갑을 뺏어서 다시 차량에 탔는데 네. 여성이 저 차량을 쫓아가려고 하다 낀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렇게 끌려갔는데 반려견까지 저렇게 한 10여 미터 이상을 끌려간 네.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정말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백주의 권총강도. 그러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생각하기 힘든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차문에 끼어서 따라가던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어허. 왜 그러냐면 저렇게 그 차문에 끼어가지고 가면서 반려견은 이제 다행스럽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 여성 같은 경우는 도로로 이제 굴러 떨어지고 말았고 어머.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해당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시민들은 진짜 여성과 이 반려견이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의자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면서도 그 어떤 그 피해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어떤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그 현지 경찰은 용의자의 그 신원을 갖다가 이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5,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86만 원의 현상금을 내건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저 못된 사람들, 범인들 반드시 검거됐다는 소식 다음 주 이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것도 힘이지만 참 작은 것도 힘이다. 이런 말 해야 될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한 소녀가 작은 키 덕분에 특별한 기록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8살 소녀 와일딘. 태어날 때부터 외소증으로 바닥에 앉고 움직일 수는 있지만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소녀는 약 72cm 정도의 작은 키로 기네스 기록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키가 작은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요. 네. 작은 거인이란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던 것이 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온 와일디는 자신처럼 작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이번 도전에 나서게 됐다고 하네요. 네. 정말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나 봐요. 참 앞서 웃는 모습 봤습니다만 참 미소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소녀라고 해야 될까요? 18살까지 살아온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와일딘이라는 18살 소녀가 그냥 키가 작은
여성이라는 이유로만 기네스북에 등재돼서 우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희귀한 외소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날 당시에 의사가 하루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와일딘을 위해서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완전히 이 딸의 돌보는 거에 전념을 하고 헌신을 했고요. 네. 그 어머니의 그 헌신 덕분이었는지 이 와일딘이 지금 18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커왔던 거고요. 그래서 네. 와일딘도 이제 엄마가 내 인생에 가장 친한 친구고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엄마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머니의 지극정성인 사랑 속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란 저 소녀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ight is just a number, to be honest. Like, just because I'm a little person doesn't mean I'm different than anyone else because I'm still human at the end of the day. 세상에 첫 마디가 참 마음을 흔듭니다. 키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녀가 어리고 몸집도 작지만 정말 용기랑 의지만큼은 세계 최고로 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 키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가 작다고 해서 남들과 다르지 않고 다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당찬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세상에. 이 소녀가 지금 현재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면서 네. 일상을 공유하고 또 외소증과 같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또 당찬 모습으로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픽 디자인과 약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고 싶다는 목표를 세상에.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자기처럼 작은 사람이 약사가 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최초로 이렇게 작은 사람이 약사가 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 정말로 불굴의 의지로 뭔가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힘으로 기록에 도전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 사나이는 사나이인데 나이가 좀 많이 어린 사나이입니다. 10살 소년인데요. 아하. 힘은 정말 엄청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얼마나 셀까 10살인데. 자, 우리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 저 역기 가볍게 어머. 드는 이 10살 소년 올해 초 열렬병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모든 기록을 깬 우승자라고는 하는데요. 세상에. 이 10살 소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픽업 트럭 2대를 연결해서 무려 4,500kg을 끌겠다는 건데요. 이건 안 돼요. 네, 근데 어? 보세요. 소년이 어머. 온 힘을 다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자 거짓말처럼 뒤에 있던 트럭 2대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저 뒤에서 누가 미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끌고 있는 건데요. 어허. 정말 엄청난 괴력 믿기지 않으시죠? 멋지게 도전에 성공한 소년 근육 세러머니까지 보여주면서 야. 아주 뿌듯함을 드러냈는데요. 그야말로 어린이 천하장사의 탄생입니다. 세상에 놀랍습니다. 놀랄 노자인데 저 소년의 도전을 누구보다 가슴 졸이며 지켜본 분은 바로 아버지일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as a coach, I'm, remembering your breathing and remembering your biomechanics and staying in the right position. And as a dad, I'm just a cheerleader, but there's also a little bit of that, hey, dude, don't hurt yourself. After that little bit of hesitancy went away and he started really going, I was just a cheerleader, really. I was just super happy to see him do it and reach his dreams. Who's the strongest kid in the world? Me. 진짜 인터뷰를 보니까 아빠가 더 기뻐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그 아들의 성공과 도전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그 아들의 코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뒤에서 보면서 다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그 생각도 먹고 있으면서 아들이 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즉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들이 이 일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들은 아버지의 격려와 확신을 먹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정말 멋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뻔뻔한 고양이에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나 봅니다. 그런 극약 처방을 내린 반려견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커다란 강아지가 방석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고양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고양이를 그대로 깔고 앉아버리는데요. 아이고. 당황한 고양이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연엔 반전이 있다는데요. 사실 이 방석의 주인은 강아지였습니다. 원래 강아지 거예요? 네, 자기 방석을 뺏은 고양이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나름의 묘책을 쓴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저 진짜 반려견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비켜, 여기 원래 내 자리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같은데 네. 저 고양이가 뭔가 억울한 듯이 카메라 들고 있는 주인을 바라보면서 호소하는 것 같은 태도를 봤을 때는 상당한 여러 차례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던 상습범인 것 같고 저 강아지가 보다 못해서 나름대로 소심한 반격을 가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반격을 가할 때도 뭔가 신경질적으로 팍 깔고 앉은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조심조심 자리를 보면서 네. 최대한 타격을 적게 가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앉은 것 같아서 네. 나름대로 굉장히 강아지한테도 그런 사려 깊음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둘이 평소에도 방석을 나눠 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하고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860만 회가 넘었는데 그럴 정도로 폭발적 반응이 나타나서 네. 누리꾼들이 고양이 밟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착한 개다. 고양이도 개의 푹신함이 마음에 들었을 것 같다. 네. 둘이 평소에 사이가 얼마나 좋을지 짐작이 그러니까요. 된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금 소파에서 장난치면서 잠시 얼굴 마주보는 순간 나왔잖아요. 영혼의 친구 같습니다. 소울메이트 같아요. 앞으로 잘 진행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여권이 등장했다는데 어떤 여권일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 보통 여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보들이 있죠.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또 성별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런 기본 틀을 깨 새로운 여권이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자세한 상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떤 걸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거 바로 미국의 여권인데요. 성별란에 여성도 남성도 아니라 X라고 표기된 글자가 눈에 띕니다.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중성 시민, 그러니까 남녀 중 어느 한쪽의 성별도 택하지 않으려는 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미국 국무부의 조치인데요. 국무부는 제3의 성이 표기된 X 표시 여권이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직접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자기의 여권을 공개를 한 겁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그냥 개인이 장난삼아 만든 여권, 위조 여권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가 직접 발권한 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다른 나라에서도 저런 여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미 미국 전에 저런 식으로 제3의 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X 성별을 허용한 국가가 11개국이 있었습니다. 아, 이미 있었어요? 네, 독일, 네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그렇게 있었고 미국이 이번에 가세한 건데 네.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옛날에는 성이 내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을 계속 무조건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허용하는 국가는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한데 네. 다만 이거를 개인이 다 이렇게 성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혹시 악의적인 의도로 뭔가를 선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검증을 할지 그 부분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뭐든지 완벽한 제도는 없을 테니. 그런데 새롭게 시행된 제도에 아마 이제 성소수자들도 아마 반색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여권 다른 나라에도 또 계속해서 널리 통용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국의 한 도로에서는요. 아찔한 대치 상황이 펼쳐졌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도로를 점령한 시위대와 이에 화가 난 운전자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국 런던의 한 도로 출근 시간인데 차들이 출발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이 꽉 막혀 있는데요. 신호도 없는 곳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영국 환경단체 소속 기후 시위대의 시위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도로를 막아서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손에 본드칠을 해서 바닥에 붙이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까지 했다는데요. 화가 난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하고 또 급기야는 그대로 출발을 하려고 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한 운전자, 시위대에게 한 운전자는 시위대의 얼굴에
보시는 것처럼 잉크를 뿌리기도 했는데요. 어머. 경찰은 약물을 사용해서 시위자들의 손을 떼어내면서 어우, 세상에. 사태 수습에 나섰고 이날 시위로 하루에만 55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위험한 방법으로 시위하는 분들, 거기에다가 분노한 운전자의 행동까지 한 대 뒤엉켰습니다. 예, 지난 27일에 오전 현지 시간으로 8시 30분쯤에 출근 시간에 벌어진 사건인데 네. 저 길이 런던 교외에서 중심가로 출근하는 딱 그 길을 출근 시간에 막아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많은 운전자들이 분노를 했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운전자는 파란색 잉크를 시위자한테 뿌리기도 했는데 어느 운전자는 차에서 백파이프를 꺼내가지고 앞에서 뭐 연주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 어쨌든 저 날벼락 시위 때문에 수많은 운전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조간을 보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다시 마스크를 쓸 정도로 지금 영국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환경단체 시위는 좀 우려를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처음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의 75%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확진자가 3만에서 5만 명 아이고. 정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는 31일에 26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회의가 총회가 열리는데 아, 그래요? 여기에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만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허. 문제는 회의장 밖에 최소 10만 명 이상의 시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뭐 백신 접종률을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당국에서는 지금 이 회의하고 그다음에 회의 밖에 시위 과정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봉쇄하겠다. 이렇게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우려하는 사태는 없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소 이걸 글쎄 황당한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27일 저녁에 어둑한 교차로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데 한 자동차 운전자가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에 뭔가 좀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일까요? 보겠습니다. 예, 교차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신호에 맞춰서 좌회전을 하는데 네. 그런데 그때 반대 차선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한 대가 이 차량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자전거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뭔가 지금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량하고 점점 바싹 붙어가지고 이 차량 운전자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경적을 울리면서 주의를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자전거 운전자가 왼쪽 팔을 올려서 손가락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잠시 후에 저 자전거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은 후에 오른손을 들어서 한 번 더 손가락 욕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데요, 진짜. 사고 위험에 주의를 줬을 뿐인데 왜 손가락 욕을 하는지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지금 저 상황 보면요. 저 자전거 타신 분은요. 하마터면 자신이 크게 다치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도 위태로울 뻔한 게 저 블랙박스 영상 보면 어두컴컴한 또 옷도 주변도 어두컴컴했지만 옷도 어두운 색이다 보니까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본인도 엄청 놀랐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27일 날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제목으로 올라왔냐면 손가락 욕하는 고등학생 자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아하.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자라니가 무슨 뜻이냐라고 그러니까요. 뭐 키가 잘한다는 얘기예요. 네. 빨리 자라니 뭐 이게 아니고 아하.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길가를 가다 보면 고라니가 갑자기 불쑥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저렇게 갑자기 불쑥 나와가지고 사고가 날 뻔한 그것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아직 저 사람이 고등학생인지 누군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갖다가 보고 있었다. 아하. 그리고 신호도 위반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그 사실 본인이 미안하다라고 고개를 갖다 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제스처를
신호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엉뚱한 신호를 해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를 집어넣고는 오른손으로 또 손가락질 욕을 했다.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이냐. 네. 집안에서 오냐오냐 하니까 바깥에 나와서도 저런 행위를 한다.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일을 당하신 분은 손가락 욕하는 고등학생 자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만 실제 저 자전거 타신 분이 고등학생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저 상황을.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저렇게 자전거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무인 점포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 무인 점포 관련 범죄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네, 얼마 전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정말 간 큰 10대가요. 무인 점포 8곳을 2시간 만에 털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우. 자, 새벽 시간에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무인 점포 계산대를 이리저리 살펴보는 어머. 남성. 그런데 이 남성 지금 뭐 고장 난 거 수리하는 것 같죠? 네. 근데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대를 드라이버로 힘껏 내리치더니 세상에. 강제로 이제 현금함을 열어서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서 담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네. 자, 이제 지금 막 뭐 꺼내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현금이 담긴 저런 검은 봉지를 들고 현금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닿지도 않은 채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허준 변호사님, 누가 저 범행 순간에 누가 무인 점포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버젓이 저런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능숙하고 대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한 군데만 턴 게 아니라 무려 8군데를 이런 방식으로 털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26일 새벽 1시경부터 한 2시간 동안 있었던 일인데 의정부 시내에 있는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 8곳에 들어가서 현금 약 300만 원을 훔친 어머. 혐의를 지금 20대 남성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범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드라이버 하나만 들고 들어가서 이 점포 한 군데를 터는데 불과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했다 이런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허. 이 남성이 원래 이 의정부 지역에 사는 남성이 아니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범행을 계획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이 지역에 무인 점포가 많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까지 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천하에 몹쓸 사람이 있어요. 피해를 입으신 점주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다 뜯어놓고 거기에는 이제 현금 약 한 50만 원 이랑 이제 기계는 이제 다 부서져 있었고 착잡하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또 절도범들도 더 많아져요. 이제. 저 몹쓸 사람 안 잡으면 또 오늘 저녁에 또 어딘 가서 또 털 수도 있잖아요. 빨리 잡아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통상적으로 저런 범행을 일으키는 사람은 일일 1일 점포를 트는 게 아니에요. 허허. 그쪽 지역에서 자기가 이제 목표로 하는 뭐 3개, 4개, 여러 개 되는 세상에. 그런 모든 그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추세를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범인의 동선을 갖다 예측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무인 점포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야. 거기에 들어오는 범인을 검거를 했습니다. 이야,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도 이 남양주시에 있는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100만 원 정도를 절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28일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분명히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죄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인의 여죄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해당 지역에 무인 점포 운영하시던 업주분들 조금은 그나마 이 한숨 돌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정말 수령인지 수렁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처음으로 수령이란 호칭을 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허. 지난 22일자 북한 노동신문의 논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으로 지칭한 표현이 총 3군데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이 수령이란 호칭 자체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에게만 허락된 호칭이었고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맞습니다. 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에도
사후에야 선대 수령이라는 호칭을 받았었거든요. 어허. 근데 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에 따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당 회의장 배경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진을 없앴고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또 수령 호칭을 쓰기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보면 똑같은 장소인데 그동안 걸려있던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두 사람의 사진은 없고 저렇게 당 로고, 조선 노동당 로고만 떡하니 붙여놨습니다. 뭔가 이제는 과거는 지우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라 그런 뜻일까요? 때마침 조선중앙TV도 김정은 우상화 관련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갑자기 왜 수령이라고 불리고 싶었을까요? 지금 이제 그 10년째입니다. 집권한 지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처음에는 이 김정은이 1984년생이니까 할아버지의 어떤 그 권위라든가 이미지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제스처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뭐 체중도 좀 불리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을 거쳤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좀 특이한 것이 사실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같은 경우도 생전에는 수령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안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0년이 딱 되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흔적을 갖다가 지우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기를 이제 스스로 이제 할아버지와 같은 그 레벨로 스스로 추대를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 절대 권력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그 서방 세계에 있어서의 제재라든가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난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뭔가 강한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를 셀프 수령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호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동안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상국가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과연 이런 모습이 정상국가의 모습일지는 다른 나라의 판단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장으로 이 진행이 되고 있죠.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이 별세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김옥숙 여사는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지팡이를 짚은 채 딸인 노소영 관장의 부축을 받으면서 빈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 관장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는 그동안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 전 대통령을 굉장히 현신적으로 지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빈소가 꾸려진 첫날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김옥숙 여사가 지금 86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빈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건가 이런 추측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입관식에 참석을 했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오윤성 교수님은 이제 뭐 더 기억이 생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역대 대통령 부인 즉 퍼스트 레이디에 비해서 조용한 행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옥숙 여사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바로 전임 전두환 대통령의 그 부인 그 아까 얘기 나왔던 이순자 씨? 이순자 씨 같은 경우하고 좀 대비를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 김옥숙 여사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을 상당히 좀 자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일반인들에게 노출이 상당히 잘 안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퇴임 이후에도 별로 이렇게 노출된 것이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아들 이 노재현 변호사에 의해서 2019년 8월에 밝혀진 그 내용에 의하면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그 직후인 1988년 2월 25일에 광주 망월동에 있는 구고역에
그 이한열 그 열사 묘역을 본인이 극비에 참배를 했다라고 한 그 사실이 2019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네. 그것이 이제 아들 그 노재현 변호사에 의해서 뒤늦게 공개가 된 것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88년 참배했던 게 이제 2019년에 이제 아들에 의해서 공개됐군요. 뒤늦게. 근데 저때 극비에 이한열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빈소에서 김옥숙 여사가 또 한 명의 전직 영부인을 맞이했다면서요. 누구였습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네, 바로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김옥숙 여사가 워낙 고령인데다 현재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딸 노소영 씨의 부축을 받고 직접 나와서 이순자 씨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노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전해졌던 전 씨는 이날 빈소에 같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순자 씨는 장례식장에서 한 15분 정도 조문을 했고 마치고 나가는 길이었는데 이때 취재진들이 각종 질문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이순자 씨가 어제 이 서울대 장례식장,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옆에 남성이 있었잖아요. 아들 전재국 씨 이제 아들 손을 잡고 왔던 모습이에요.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아마 미리 예측했을 거예요. 질문이 쏟아졌는데 어떤 답을 했을까요?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사과했는데 5.18 희생자들이 소용이 없으신가요?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함께 못 왔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영부인님하고는 오랜 그 동안 같이 여러 가지 그 일도 하셨기 때문에 옛날 얘기 조금 하시고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셨다. 요 정도로만 하시다가 가셨어요. 물론 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5.18 광주 학살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많은 책임이 있어요. 근데 직접적 사과는 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전두환 씨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곤 했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전직 영부인들끼리 지금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숙 여사가 1988년에 망월동 묘역을 찾았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고 이한열 열사를 그때 이제 참배를 했는데 몰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저런 참배는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른바 보여주기식을 좀 많이 하잖아요. 식으로 기자들 대동하고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거를 극비리하고 2019년에서야 알려졌다고 하니까 저렇게 극비했다는 것은 저런 행위 자체가 퍼포먼스가 아니라 뭔가 진정성을 담고 있다는 네. 그런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이게 이순자 씨의 태도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5.18 사건이 신군부가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자국민을 학살한 천인공노할 사건이었는데 네. 그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전두환 씨하고 이순자 씨는 왜 아직까지도 사죄를 하지 않고 또 진실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인지 네. 너무 답답하고 이제라도 좀 진실 규명과 사죄를 해주기 바랍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정부가 공식 결정하면서 물론 이에 대해서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고 5.18 희생자 유족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 불쾌감, 정말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냐? 아니 그러면 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가장으로 했으면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전두환 씨도 만약에 별세를 하게 되면 국가장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국가장, 뭐 국립묘지 안장 이게 국민 여론, 뭐 감정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국가장법을 보면 국가장의 대상은 전직 대통령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내란죄나 이런 게 예외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의중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뭐 또 어느 순간에 전두환 씨가 별세할 때 그때 국무회의 심의로 해서 국가장을 하게 되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정권이 바뀌건 안 바뀌건 간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아예 법으로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은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는 이제 안장이 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예 국가장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국가장 여부 반대는 물론이고 지금 이미 결정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둘러싸고도 오늘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씨와 비교하면서 그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아주 졸렬하고 찌질하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다시 집권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런다면 진짜 착각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가장으로 이 진행이 되는 5일장 내일이 이제 연결식이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연결식과 관련해 결정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서 열릴 것이냐? 바로 내일 오전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올림픽공원을 택했을까? 이 장소가 노 전 대통령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노 전 대통령이 초대 체육부 장관과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대한체육회장을 지내면서 네. 올림픽 준비와 개최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 평화의 광장에는 인류의 평화를, 민족의 영광을 대통령 노태우라고 적힌 비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제 국가장을 치는 전직 대통령들의 연결식이 보통은 광화문 인근이나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올림픽공원에서 열리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는 국립묘지 안장 이 여부도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의가 이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얘기는 쑥 들어간 것 같고 그럼 장지는 어딘가요, 오윤성 교수님? 노 전 대통령의 그 장지는 당초에 그 유가족들이 희망을 했었던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주변으로 확정된 것으로 가닥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노 전 대통령과 상당히 인연이 그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 파주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 파주 교화동을 본관으로 하는 이 노 전 대통령의 노씨의 선산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사단장을 하셨던 곳이 바로 보병 제9사단이 그쪽 지역을 일부 관할을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정부 시절에 파주 통일동산이 조성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6월 달에 노 전 대통령 측에서 파주시에 전달을 했다라고 의견을 알려지고 전달했군요.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내일 또 연결식은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많은 또 논란을 낳았던 이 문제, 글쎄요. 국론이 우리의 민심이 분열되는 일은 없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의 눈 괜히 그런 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홍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업무를 위해서 이동하고 있던 경찰관들 눈에 수상한 차량 한 대가 포착이 된 건데요. 경기도 번호판을 단 택시가 충청도에서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들, 이 차를 따라 붙었다고 합니다. 어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신호대기 중 경찰차 앞에 정차한 이 택시가 바로 그 문제의 택시입니다. 네. 아까부터 배회하던 차량이 또다시 눈에 띄니까 뭔가 수상함을 느낀 형사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계속 수분간 달리던 이 택시, 길을 헤매는가 싶더니 드디어 목적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정차를 했는데요. 이에 경찰도 주변에 멈춰서서 숨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때 택시에 탔던 승객이 내리더니 네.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약속 장소를 못 찾아서 그동안 헤맸던 건지 정말 의심이 이대로는 가시지가 않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뭐 충남 지역에 경기 번호판 단 택시가 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거리로 뭐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경찰분들이 혹시 좀 괜한 오해를 한 걸까요? 글쎄요, 과연 경찰관분들의 오해였을까요? 이후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허허, 네.
네, 택시에서 내려서 전화를 하던 승객, 드디어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 경찰관들이 저기 파란 부분 보이시죠? 자리를 네. 떠나지 않고 둘을 멀리서 지켜보고 저렇게 행인인 척 연기를,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를 하면서 이 둘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네. 지켜보던 그 순간 여성이 남성에게 쇼핑백 하나를 전달을 하는데요. 네. 이걸 본 경찰관들이 재빨리 다가가서 상황을 저지를 합니다. 아하.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아니 혹시 요즘 뭐 중고 물품 거래도 하고 그런 장면 아니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혹시? 그게 아니라 지금 경찰이 그 타 지역 차량이 있는 걸 보고 그 자체로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그 차량이 상권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업무차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건데 계속 지나가지 않고 확인을 하자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경찰이 차에서 내려서 대화를 듣기까지 했잖아요.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한 중고거래 그런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같다라는 걸 포착을 해가지고 세상에. 바로 현장에서 저렇게 제지를 하고 확인을 했더니 저 종이 가방 안에 돈 봉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순간 지금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 돋았는데 경찰의 촉은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지역에 있는 택시, 등록돼 있는 택시고 뒷좌석에 누군가 아직 타고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가게 된 건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을 맡고 있는 피의자들이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현금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장거리로 이렇게 택시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 점이 좀 수상했기 때문에 또 마침 또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제 가려고 이렇게 따라가게 된 거죠. 와, 대단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일반인은 저런 걸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다른 도시 택시가 다니는구나 이러고 그냥 말죠. 그렇죠. 저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 조금 전에 김선재 순경님 말씀하셨던 거 보면 이게 그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장거리로 현금 결제를 하면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경찰의 그 눈을 피한다 이런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일단 충청 차량이 왜 이렇게 계속 다니나 이 의심을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건데 보통 이렇게 내리면 저 여기서 돈 받았습니다 하고 주변을 이게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남성도 딱 그렇게 주변 경관을 찍어서 일단 본인의 상선한테 보고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 현장에서 저 남성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겁니다. 자신이 믿고 돈을 건넸는데 그 건네받은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었다니 얼마나 피해자는 놀랐을까요? 관련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다가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쇼핑백을 건네는 모습을 발견을 하고 쇼핑백에 뭐가 들어있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나 이렇게 가까이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다가갔던 거예요. 네, 은행 봉투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현금 2,7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피해자분이 막 벌벌 떨고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다가가서 보이스피싱이니까 사기니까 전화를 끊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막 어리둥절 하시다가 이제 사기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이제 막 팔을 막 부여잡고 막 우시더라고요. 아마 저 피해 여성은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쫙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경찰분들은 저 여성만 도운 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들을 그 피해를 다 막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경찰관분들 이런 거 정말 칭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일반 시민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쓱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번호판을 어떻게 또 받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매의 눈과 예리한 촉을 가진 우리 경찰관들이 일말의 이 수상함을 무시하지 않고 재빠르게 움직이고 또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범행 현장을 잡기 위해서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맞아요. 행인인 척 연기도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2,700만 원이라는 고액의 피해를 예방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졌을 2차, 3차 피해까지 다 막은 거예요. 이건 정말 칭찬해야 될 일이고 이 네티즌들, 누리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아하. 이런 영상 정말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또 경찰이 여러 가정을 살렸다. 정말 대단한 눈썰미다. 영화 보는 줄 알았다. 이런 칭찬 그러니까요. 댓글들도 이어졌습니다. 저 범행
장소 주변을 발로 걸어다니는 발연기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영상 보시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홍성서 진흥범죄 수사팀이 이제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벌어지고 난 뒤에 이제 잡은 것이고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즘 같은 경우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유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 대환 대출해 주겠다라고 이제 피해자들 유인을 해가지고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 앱을 갖다가 까세요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그 악성 앱에는 경찰, 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하. 일단 이 앱을 설치를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불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앱은 절대 설치를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전화를 받으면 정말로 당황하지 마시고 정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상책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한민국의 레슬링 전설 하면은 해설할 때 빠떼로 줘야 합니다. 빠떼로 줘야 합니다. 막 이분이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심건호 선수인데 참 입담도 화려했잖아요. 업적만큼 입담도 화려했는데 좀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근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회사에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버리네요. 계획을 다 잡고 있었는데 집에서 찾아보니까 마땅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전에 먹었던 거 남은 거 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과자하고 그쪽에서요. 이거라도 먹어야지. 이거 치용 나무고 이거는 이쑤시개. 예, 끝났습니다. 마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들면은 이게 이제 중심이 돼서 오두막이 생기고 창고가 생기면서 이제 울타리도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레슬링의 전설이었던 심건호 선수. 근데 지금 두문불출도 놀랍습니다만 집에서 화분 키우고 이쑤시개 공예? 저거만 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특이한데 외부로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도 네. 요즘에 집안에서만 두문불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엄청난 스포츠 국가 영웅인데 세계 선수권, 올림픽,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 다 제패했고 세상에. 그리고 세계 최초로 2개 체급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거든요. 전설이란 말 진짜 그리고 붙여도 되겠네요. 은퇴 이후에 지도자 해설자로도 스타 해설자였었잖아요. 네.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네. 체육관을 운영하려고 기획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네. 그래서 두문불출하면서 이쑤시개 공예 같은 걸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심건호 선수가요. 이제는 상대방 레슬링 선수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게 지금 배터리를 당하고 있대요. 대체 어찌된 사연이 있는 건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술 먹는다고 소문이 있어. 사람들이 신고를 술 먹어서 감기가 걸렸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나는 그러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나는 진짜 어디 돌아다니면서 막 술을 안 먹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데 그래, 술 먹고 실수 많이 한다고 났어. 술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외롭고 혼자 있고 아무것도 뭐 할 게 없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좀 술을 좀 먹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체력이 개체력이 돼 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다. 심건호 선수, 심건호 씨라고 이제 해도 되겠죠. 지금 선수는 아니니까. 근데 심건호 씨 얼굴을 보니까 이 세월은 피해갈 수 없다. 많이 예전에 선수 때보다는 많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니까 괴소문의 정체는
간경화도 아니고 나는 뭐 문제없다 지금 그런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심건호 씨는 술 먹고 사고 치고 다닌다, 알코올 중독자다 이런 소문에 대해서 자신은 아는 사람하고만 술자리를 하고 또 술 마시고 실수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난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셔서 간경화가 왔다 이런 소문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오히려 어렸을 때 보약을 많이 먹고 또 요즘 영양제에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다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술을 더 줄이고 건강을 더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레슬링의 전설, 뭐 작은 거인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었었던 심건호 씨인데 사실 저런 괴 소문에 마음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저 심건호 씨의 과거 업적 그렇게 좀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관련해서 정말 전성기 때를 회상하는 심건호 씨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달아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올림픽 메이저 이 4개를 하면은 이 그랜드 슬램은 원래 테니스 용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야, 이제 현상 유지만 하면은 한 10년 정도는 그냥 군림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백성문 변호사님, 제가 엉뚱한 데 관심을 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정도의 세계 대회에서 우승했으면 메달 싹쓸이 했으면 연금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꽤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94년에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부터 이제 말 그대로 세계를 쓸어버렸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올림픽, 세계 선수권 4개 다 1등을 하는 것을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48kg급 또 54kg급 두 체급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으니까 네. 생각만 해도 연금이 많을 것 같죠. 네. 그래서 93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2000년 전까지는 이제 말 그대로 연금이 이제 다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상한선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300만 원 이상씩 연금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2000년부터는 연금에 상한선이 있어서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대략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 수령액을 다 합해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이 되네요. 네. 아니 그러면 저 많은 진짜 10억 이상 돈이 이제 받았는데 그럼 저 돈을 관리해줄 배우자분이 지금 있습니까, 허지원 변호사님? 자, 지금부터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심건호 선수한테 관심 있는 미혼 여성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건호 선수 나이 50세예요. 그런데 아까 연금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걸로 알려져 있고 또 땅도 있고 편하게 살 집도 한 채가 있으신데 아직까지 미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어머니가 차려준 밥이 새끼 밥 먹는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심건호 씨가 너무 외로워서 지금 결혼을 엄청 하고 싶으시대요. 네. 21세기 이후로 본인이 연애를 한 번도 못했는데 29살 다음으로는 거의 21년 동안 솔로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건호 씨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짜증나신대요. 솔직히 결혼하고 후회하더라도 일단은 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결혼하면 아내한테 뭘 해주고 싶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 해주고 싶대요. 야. 연금도 주고 싶고 네. 뭐 경제권은 아내한테 다 넘기고 용돈을 타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대요. 네. 그러면서 결혼 공약을 3가지를 걸었는데요. 첫 번째는 연금 통장을 선물해 주겠다. 두 번째는 집안일은 내가 다 할 테니 설마요? 저걸 손에 지킨다고요? 물 하나 묻히지 마라. 세 번째는 업고 다니겠다라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아내 되실 분은 아마 공주 대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인생의 운명 같은 분을 만나는 게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결혼의 꿈을 갖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데 가끔 가다가 외롭다는 그런 생각? 저는 20살부터 결혼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30대까지는 진짜 운동밖에 몰랐고 그러다가 막 뭐하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40대 되고 어느 한순간에 이제 50대가 돼버렸네. 제가 지금 제일 갈망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가 있을 때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냥 3명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여행 다니고 싶은 그게 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꿈은 안 났어요.
세상에 20살 때부터 결혼 꿈꿨으니까 지금 결혼꾼 30년째 꾸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몇 년도 이후 뭐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21세기 이후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다 이 얘기 이제 처음 들어봐요. 사실 이제 이 프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공개 구원을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얘기가 결혼보다도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할 정도니까 아마 그동안에 팬들이 많았을 텐데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드니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몸이 아플 때 결혼 생각이 더 난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신근호 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결혼했으면 좋겠지만 결혼하라는 얘기조차도 안 한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해야 맘 놓고 갈 수 있을 듯. 이게 뭐냐면 이 세상 떠나더라도 이 아이고. 아들이 결혼 안 하면 그렇죠. 지금 이제 마음껏 지금 이제 세상을 그렇죠. 못 떠난다 하는 그런 얘기니까 이 프로를 보시는 많은 분들 우리 그 신근호 선수에 대해서 네. 한번 구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조건 보고 연락하시는 거 아니 오해는 마세요. 정말로 마음에 드시고 호감이 가면 꼭 심근호 씨 한번 만나보시라고 정말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인생의 반려자도 만나서 인생 금메달도 딸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